자, 일단 중력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보자고.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중력이라고 거의 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나 물리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만유인력이라는 말 대신에 통상중력이라고 하는 말이 더 번역에 맞다.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거치면서 한자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현재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대부분 중력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보통 우리가 통상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에요. 이 과정에서 작용 반작용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용 반작용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 팔 당겨봐봐. 있는 힘껏. 더 세게. 그렇죠. 내가 굳이 안 당겨도 끌려온다는 거지. 작용 반작용이란 내가 물체를 어떤 힘으로 당기게 되는 힘과 물체가 선생님을 당기는 힘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작게는 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를, 크게는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의 힘을 당기고 있어요. 내 쪽으로. 그 힘의 크기는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면 꽤 크겠죠. 물론 더 큰 놈이 밑에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 분필은 분필 자신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를 당기고 있다고. 그럼 봐봐.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 분필이 선생님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똑같게 나와. 그 말은 그 힘의 크기는 내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고 분필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통상중력, 만유인력의 힘은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공간을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 전기력, 자기력, 통상중력은 기본적으로 두 물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공간을 통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뉴턴이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만유인력 상수라는 비례상수 값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속칭. 응? 우리가 그냥 말하는 중력은 지구 혹은 어떤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통상 중력의 크기가 돼요. 아까 이제 궁금증이 생겼잖아. 나랑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데 이걸 놓으면 내 쪽으로 날아오는 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밑으로 떨어지느냐? 지구가 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그래. 알짜 힘이라고 힘을 합해보면 결국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봐봐. 결국 M1이 지구의 질량이 되겠죠. M2는 그냥 물체 질량 M이 될 거 아니야. 이 와중에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R인데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표면에서 표면까지가 아니야. 물체를 커다란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 전체의 질량이 그 물체의 무게중심 점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구 질량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 중심에 있겠죠. 물체의 질량은 물체 중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 플러스 물체가 위치하는 높이가 될 텐데, 네? 그냥 근사값으로 지구 반지름만 남아요. 왜?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떤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죠? 몇 킬로미터죠? 킬로미터 단위로 대충 묶으면 9km, 반올림 하면 9km 될까요? 8,848m니까. 가장 깊은 바다는? 마레나 해구가 11,063m, 약 11km. 그럼 여러분들이 가본 가장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어디게? 성심권이에요. 국제선 비행기 타보면 한 12, 13km까지 올라가거든, 지표면에서. 그럼 거기가 우리가 제일 느끼는 제일 먼 곳이잖아. 그럼 결국 사람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15km 범위에 존재하고 있죠. 저기 우주정거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 빼고 나면. 하지만 지구 반지름은 6,400km거든요. 거기서 15km 오락가락 해봐야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지구 반지름 값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통상 중력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맞죠? 그리고 이 앞에 값을 계산한 게 우리가 중학교에서 시작해서 통합과 저까지만 쓰는 숫자입니다.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9.8이에요. 저거 계산했더니 9.8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거를 보통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값 G로 그냥 축약해서 표시합니다. 이 G값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작업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초등학교 때 원주율 얼마라고 했게? 3.14라고 했죠. 중학교에 와서 여러분들 3.14 놓고 계산해 본 적 있어, 없어? 그쵸. 그냥 파이 하고 지나가죠. 중력 가속도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통과 초반까지 9.8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중력 가속도의 근사값이에요. 그래 놓고 실제로 물리학, 그러니까 고위 과정을 넘어서서 물리학으로 가잖아. 그럼 9.8이라는 숫자는 없어지고 G로 놓고 풀거나, 심지어 계산 귀찮다고 9.8 대신에 숫자 10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문제에 중력 가속도를 G라고 썼느냐, 이 중력 가속도 값이 9.8m/s 제곱이라고 썼냐, 중력 가속도 값이 10m/s 제곱이라고 썼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안 적혀 있으면 9.8이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 과정에 중력 가속도를 배우고 나서
따로 표시가 없으면 G인 상태로 놓고 푸는 거고. 숫자를 놓고 대입할 때는 9.8을 써야 되는지 10을 넣고 계산해야 되는지가 반드시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질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쌤, 중력가속도 안 나왔는데 9.8 써야 돼요? 10 써야 돼요? 그냥 G로 놔둬도 돼요. 오케이? 자, 이 중력으로 인해서 물체는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짧게만 쓴다고 한다면요. 응? 우리가 보통 1법칙을 뭐라 그러죠? 관성이라고 하고 2법칙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잖아. 난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인 사람이에요.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큰 가속도 법칙이라면서 꼭 이 법칙이 F는 ma라고 가르치잖아. 대부분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 모든 물리 선생들이 나를 욕하겠죠. 네가 뭐를 한다고 저도 아닌 것들이 하면서. 자,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는 뉴턴의 운동법칙 자체가 가속도의 크기가 질량당 받는 힘이라는 거예요.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가속도인데 그게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에요. 질량당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고 1법칙은 뭐냐면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의 크기가 0일 때야. 자, R자임이 0이 되면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죠? 당연히. 그치? 가속도가 0이 나와요. 가속도가 0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속도가 0이면 계속 정지 상태로 머물러야 되죠. 운동이 바뀌면 안 되니까. 가속도라는 거의 정의는 시간당 운동의 변화란 말이야. 근데 물체의 힘이 안 가해졌어. 맞지? 그럼 운동이 변하면 돼, 안 돼? 변하면 안 되잖아. 운동이 변하면 안 되니까 원래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뭐 해야 돼? 멈춰 있어야 되는 거고. 운동 중이던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빠르기도 변하면 안 되고 방향도 변하면 안 되잖아.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죠.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고. 이거를 유지하는 성질이 관성이라는 거야. 관성이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란데 이걸 하면서 잘못 설명하는 게 자동차가 급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린다. 급정거하면 앞으로 와장창 그건 관성력이라고 가속계에서의 상대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엎어가지고 책에 넣어놨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물체가 힘을 안 받으면 운동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럼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은 어떻게부터 출발한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운동이 변해야 되는 거죠. 운동이 변할 때는 이제 중요한 거야. 뭐가 관련이 되느냐?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했냐? 힘과 운동의 방향이 수직이었냐? 아니면 힘과
운동의 방향이 비스듬했냐? 나란했으면 속력은 변하고 방향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 그러느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그래. 수직이면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에 변화가 옵니다. 이건 무슨 운동이게?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 원운동 하는 거야. 지구와 달. 원래는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빨라가지고 타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원운동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스듬하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하겠죠. 여기가 포물선이나 진저운동이 속하는 거. 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은 모든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작용의 힘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직선 위에서 작용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 다 틀립니다. 작용 반작용은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많이들 실수를 해요. 확실히 보여줄게. 물론 잘 배웠죠. 나한테도 배우고 저 또 배웠지. 자,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어. 지구가 있고요. 지구 위에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위에 사과가 얹어 있는데 내가 말하는 힘의 반작용을 말하시오. 사과가 받는 중력. 반작용이 뭐게? 사과가 받고 있는 중력의 반작용은? 왜냐면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고2, 고3들한테 물어봐도 반은 틀려. 뭐게? 겁주면 더 답 못한다? 동주 뭐야? 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책상 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야. 뭐게? 네, 저게 맞죠. 작용, 반작용을 빨리 찾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작용이라는 힘은 A가 B를 이쪽으로 세모라는 힘을 준다라고 문장화 시켰을 때 반작용은 동시에 B도 A를 반대쪽으로 같은 세모 힘
종류가 같아야 돼요, 반드시. 물체는 서로 주어랑 목적어가 교차가 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1번 힘이 뭐야? 지구가 사과를 당긴 힘이잖아. 지구가 사과를 당긴 힘의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긴 힘이라는 거야. 응? 그리고 아까 동주가 실패한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은 사실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인 거예요. 응?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 사과라는 물체에는 밑으로 중력이 작용했고 위로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 작용했을 때 이 둘의 알짜힘이 0이니까 뭐 하고 있는 거다? 정지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책상이 없어진다 생각해봐봐. 책상이 없어져 버리면 요 힘이 없어지겠죠. 맞지? 책상이 없어지면 떠받치는 힘이 없어질 거니까 어떻게 된다? 사과라는 물체는 질량이 m인데 밑으로 받게 되는 중력의 크기가 mg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가속도 크기가 m분의 mg가 돼서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를 가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쌤, 지구는요? 자, 지구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 얘 질량이 m인데 위로 올리는 힘이 mg예요. 그럼 이 지구가 받아야 되는 가속도의 크기는 m분의 mg니까 얼마야? 0이네. 지구 질량분의 사과 질량 존재할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갈릴레이가 했다는 사고 실험, 요즘 용어로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만약에 사과 질량이 지구 질량이 10만 배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공간에 사과랑 지구가 있는데 사과 질량이 지구 질량이 10만 배다. 그럼 우리는 뭐를 볼 수 있게 될 거다? 지구가 사과를 향해 끌려가겠죠. 참고로 사과 크기의 지구 질량의 10만 배면 블랙홀입니다. 진짜로. 계산해보면 블랙홀 돼버려요. 그러니까 끌려 들어가는 게 맞지. 요게 물리학이에요.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중력에서부터 뉴턴의 그 만유일 운동 법칙 3가지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이거와 함께 이제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 운동, 그래프의 의미,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 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합시다. 요 칠판 진짜 귀한 거다. 필기 꼭 해라. 옛날에 우리 맨 처음에 주기율 때 그 원자에서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배웠잖아요. 봐봐. 전기력이 부전하 사이의 힘이잖아. 게다가 전기력도 떨어져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쿨롱 힘은 쿨롱 상수 넣으면 디자인이 똑같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공식화한다는 게 사실은 뉴턴이 쓴 책 프린키피아의 비밀이죠. 자연 현상에 대한 수학적인 원리. 그 규칙성을 찾아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물원이면은 요 개념이 들어가요. 이동거리와 변위입니다. 사실 요거 말고는 벡터 개념을 이야기할 일은 별로 없긴 할 거예요. 거리라는 거랑 변이라는 게 다르다. 그로 인해서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 그렇지만 사실 물리학 원이나 통합과학에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이야기하고 나서는 솔직하게 스칼라와 벡터 개념을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여기는 배우고 가자 이거지. 거리라는 거는 내가 있었던 위치들을 전부 다 이은 그냥 선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한다 안 한다? 방향을 고려하고 내 혼자 계속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면 계속 그 크기가 증가하겠죠. 그에 비해 변이는 무조건 시작에서 도착점까지 최단 직선의 방향을 포함한 거리를 변위라 그래. 극단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개념은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그 숲에다가 계모가 애들을 버리고 튀는 장면 있잖아. 이런 숲이 있고 여기에 오두막집이 있고 사건 현장이 여기인데 애들이 숲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도록 계모는 꼬불꼬불해서 데려다 놨을 거 아니야. 이때 이제 헨젤의 일본명이 도라에몽이기에 주머니에서 계속 흰돌이 나와서 첫째 날은 집으로 왔는데 둘째 날은 빵 조각이 나오는 바람에 집을 못 찾아왔죠. 자, 요 선이 이동 거리라면 변위는 뭐가 된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여기를 향한 이 직선의 길이가 변위가 되는 거예요. 거리와 변위의 차이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오늘 아마 영상을 가급적이면 오늘은 바로 보내줄 건데 일부러 물원에서 등가속도 운동 수업한 내용 영상하고 오늘자 수업 영상하고 같이 줄 거예요. 상세한 설명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시간상 우리가 속력 V는 시간당 원래는 이제 시간당 거리야. 속도라는 말은 시간당 변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량을 의미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수업이 몇 시간짜리 수업이죠? 2시간 반짜리지. 왜? 1시 반부터 4시까지. 그러면 4시에서 1시 30분을 빼면 2시간 반이 나오잖아. 맞죠? 변화량의 의미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변화량을 이렇게 삼각형 기호를 그려서 델타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거리나 변위조차도 사실은 개념 자체에 변화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지 이제 속력은 거리고 속도는 변위라는 개념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개념보다 요 모양 자체에 좀 주목을 합시다.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걸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랑 똑같게 이 모양이? 1차함수에. 네, 기울기죠. 우리 봐봐. 기울기 A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잖아요. 자, 무슨 소리냐? 봐, 요거 한번 볼게요. 세로축이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거리가 아니라 위치가 나올 수 있어요. 변위를 배우게 되면. 위치와 시간이 나오는 그래프에서 자, 총 이동 거리가 몇 미터죠? 직선상에서 움직였다고 할 때, 응? 직선상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라고 할 때 이동 거리는 네, 14m가 된 거죠. 이거 14m인지 알겠지? 16m라고 낚시를 팠는데 안 낚이네. 은근히 많이들 속던데. 봐봐. 10m까지 갔다가 4m 돌아온 거잖아. 그럼 얘는 이동 거리는 14m고 변이의 크기는 몇 미터죠? 변이의 크기는 6m죠. 원점에서 최종적으로 6m 지점에 왔. 맞지? 그러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는 각각 얼마가 나오게?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올 건데. 속력은 8초 동안에 6m 간 거잖아. 그럼 얼마? 4분의 3일 거고. 속력은 8초 동안에 14m니까 4분의 7m per second가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이거 봐봐. 속도의 크기 4분의 3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 점에서 요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속도의 크기가 돼요. 얘는 어디 있는데 얘는? 어디서 그려야 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울기 4분의 7. 어디 있어? 왜 헷갈리냐면 이 그래프는 세로축이 위치였거든요. 그럼 이 세로축 값을 뭐로 바꿔야 된다? 거리로 바꾸게 되면 이 그래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게? 뭔가 느낌이 오는데 말해봐봐. 어차피 여러분들 목소리 녹음 안 돼요. 아! 찾네. 놀래라. 어디가 바뀌게? 네. 6에서 8초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치. 위로 올라가야죠. 이동 거리는 감소하면 안 되잖아. 올라가서 요 값이 얼마로 간다? 14m로 가버리게 되면 요 점에서 요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되고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한 게 결국
요 값 자체가 평균에 대한 값이었던 거예요. 평균이란 그 해당 구간에 대한 구간의 S를 그리는 기울기기에 맞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 그래프의 그 해당 구간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야. 이 개념은 이해가 되겠죠? 해당 구간의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 혹은 속도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순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 그러면 순간의 V를 잡는다. 아주 짧은 시간에 V를 잡는다. 그럼 1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0.99999999999999999초부터 시작해서 1.00000000000001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봐봐. 예를 들어서 3초인 순간의 빠르기를 잡으려면 3초 왼쪽 끝에서 무한히 가까워지는 점과 3초 오른쪽에서 무한히 가까워지는 점 두 개를 잇는 직선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점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버린다? 점이 하나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그 한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접선이라고 하지. 이 그래프상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매 순간에 뭐가 된다? 빠르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상으로 6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뭐가 될까요? 6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접선이 0이 되죠, 기울기가. 즉, 이 물체는 6초인 순간에 뭐 했을 것이다? 멈춘 것이고, 6초 이후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음수로 가죠. 기울기가 음수이다? 이거는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다라는 개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속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도 과학 시간인데 중학교 3학년 과학도 과학인데 수학 시간에 먼저 배우잖아요. 거리 속력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곱하기의 뜻을.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다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명은 나랑 중등할 때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나랑 수업했던 둘이는. 나머지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쉬운 문제야.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 진짜? 어떻게 달라? 내가 요구하는 건 다르다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곱하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 크기가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라서. 어떻게 다른데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참고 이거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보면 대답 바로 나온다? 그건 제곱이고요. 그치? 2 곱하기 3은 2를 3번 반복해서 더한 거고 3 곱하기는 3을 2번 반복해서 더한 거잖아.
이게 왜 갑자기 물리시간에 튀어나오겠냐? 등속 직선 운동, 아까 알짜임이 0일 때의 운동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의 속력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 거다? 시간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면 여기가 V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델타 T가 되니까 이 사각형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거리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자, V라는 것의 뜻이 뭐예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이거의 뜻은, 속력의 뜻은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야. 맞지? 여기에 곱하기 t를 한다는 것. 곱하기 세컨드를 친다는 말은 곱하기 초의 의미는 이 v를 어떻게 t초 동안 t 횟수 반복해서 누적하라는 뜻이 된다. 그 결과 나온 값이 S, 단위가 미터가 나옵니다. 자, 봐봐. 미터 퍼 세컨드의 뜻은 세컨드 분의 미터란 말이야. 초분의 미터라고. 초분의 미터에 초를 곱하면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미터만 남잖아. 단위 자체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S는 결국 총 누적 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4m per second 곱하기 3초는 12m잖아요. 맞지? 이거의 뜻은 1초에 4m 가는 이 운동을 몇 번 반복했다? 3번 반복했더니 12m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설사 속력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시간 간격이 결정이 났을 때 시간을 일정 간격으로 잘라서 사각형의 합으로 거리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오차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시간 간격을 매우 촘촘하게 썰 수 있으면 가늘게 자르면 가늘게 자를수록 더 이 넓이에 꽉 들어맞겠죠. 오차가 줄어들고. 결국 속도 거리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가 되더라? 거리가 되더라. 맞지? 방금 우리가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을 슥 지나갔거든요. 뭐 가르쳐 준 거게? 네, 미적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도 모르고 우리는 미적의 개념이 슥 지나갔어, 방금. 요게 적분이에요. 딴 거 아니야. 그래프 밑넓이를 잘게 쪼개서 그거를 합해서 총 거리, 넓이를 구하겠다는 게 적분. 저게 이제 우리가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적분의 가장 기초예요. 그럼 미분은 언제 지나갈게? 칠판에 안 쓰고 내가 말로 지나갔거든. 여기 있네요. 접선의 기울기. 이게 미분이에요. 매 시간대별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미분.
그 시간의 거리, 속력을 다 누적해서 넓이를 구한 게 적분입니다. 원래 미적을 누가 만들었다? 뉴턴이 만들었거든요. 왜? 천체 운동 설명한다고. 원래 그 뉴턴은 수학자이자 연금술사이자 취미로 물리학한 양반이라서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고 이제 가속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전력학 핵심 개념이 선생님은 가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에서 배운 운동 법칙에서 질량당 받는 힘이 가속도라 그랬는데 이 값은 시간당 운동의 변화란 말이야. 단위 시간당 운동의 변화야. 그래서 이 가속도는 시간당 운동의 변화라는 말 자체만 가지고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VT 그래프. 속력이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가속도가 0보다 큰 거죠.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소리고.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얘예요. 가속도가 0보다 적다. 점점 느려진다는 뜻이지 뒤로 오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뒤로 오려면요. 그래프가 시간축 아래에 나타나요. 후진이에요. 앞으로 가는 중에 빨라질 수도 있고 앞으로 가고 있지만 느려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리고 만약에 가속도가 0이라면 무슨 운동이 돼버리죠? 이거 무슨 운동인데? 아까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잖아요. 사실은 가속도가 0인 게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지. 일단 가속도가 변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직선상에서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 식을 풀어보자는 소리예요, 그냥. 저 식을 풀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는 A 델타 T가 되죠. 맞지? 자, 한마디로 A 곱하기 델타 T가 뭐다? 운동의 변화량을 상징하는 값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델타라는 것의 뜻은 V-V0 아무것도 안 적은 값이 나중의 값이고 보통 제로를 붙이는 게 처음의 값을 의미합니다. 나중 빠르기에서 처음의 빠르기를 뺀 것이 A 곱하기 델타 T. 따라서 보통 요 공식 적을 때요. 델타는 빼도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델타를 좀 남기는 편이긴 한데 델타는 빼도 되는 값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1번 VT식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빠르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식이고요. 얘를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1차 함수 그리기 편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소리 질렀더니 깨네. V는 A 델타 T 플러스 V0라고 항을 살짝 옮겨버리면 얘가 무슨 꼬라지가 된 거냐. Y는 AX 플러스 B가 된 거예요. 1차 함수식이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1차 함수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VT 그래프.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Y절편이 이제 처음 속도, 여기가 V0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T니까 요 길이가 델타 T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나중 속도 V가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보면 봐봐. 요 길이가 뭐예요? V0죠. 요 길이는 V 빼기 V0니까 A 델타 T가 된다. 그치? 그럼 이 그래프에서 봐봐.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봐봐. 세로축이 V, 즉 속력에 대한, 가로축이 T, 시간에 대한 그래프잖아. 그러면 결국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가 되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의미는 거리 S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S를 구해봅시다. S는, 자, 처음에 요 밑에 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나오죠? 밑에 사각형 넓이 V0 델타 T다. 그지? 더하기. 위에 삼각형 넓이는? 네. 2분의 1 델타 T 곱하기 A 델타 T니까 A 델타 T의 제곱이 되겠지. 요 공식이 2번 공식 혹은 ST식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거리 변이식이 돼요. 원래는 세 번째 공식을 어떻게 뽑는 거냐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시간항을 소거하면 3번식이 나와요. 어떻게 시간항을 소거할 수 있다? 우리는 요 식에서 델타 T는 A분의 V-V0라는 과정을 하나 뽑아낼 수 있잖아.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델타 T항을 여기 대입을 하면 T가 소거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뽑는다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물리학책에 설명이 돼 있는데, 이 교수님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지네들이 계산하기 싫은 거 왜 애들한테 시켜? 내가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소리는 뭐다? 이 시간 쓰고도 뽑을 자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뽑냐면요. 야, 이거 무슨 도형이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 도형은.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사다리꼴이죠. 큰일 나는 소리. 사다리꼴이다, 그지?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높이 더하기. 큰일이지. 그치? 밑변 더하기 윗변. V 플러스 V0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뭐다? 넓이가 되죠. 맞지?
요러기에다가 얘 대입하면 식이 간단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의 v 마이너스 v0가 뭐가 된다? s가 되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분모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왜 분모가 있는 걸 싫어하냐면 내가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어느덧 20년 차가 넘은 지 좀 됐어요. 나 군대 갔다 와서부터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게 이거였단 말이야. 처음에 한 1년은 영어 선생했고 그 뒤에 거의 3, 4년을 과학 선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애들이 안타깝게 올백을 놓치거나 안타깝게 100점을 놓쳤다고 울고 있는 놈들 중에 80%는 연산 실수에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왜? 옛날에는 계산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은 계산 문제를 적게 내지만 근데 고등부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연산 문제 실수한 놈의 85%는요. 분수로 놓고 약분하다가 실수해서 나옵니다. 많이 경험해 봤잖아. 애시당초 식을 분수로 외우지 마. 그래서 다 넘겨버리면 이 AS는 뭐가 나오죠? 이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보여야지. 뭐가 보인다? 합차죠. 그래서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고 하는 SV식이 나오고요. 사실 1, 2, 3번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식을 난 3번이라고 봐. 왜 3번이냐? 1번이나 2번 식은 1, 2번 식을 대체해서 더 많이 쓰는 식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우리 요 식에서 델타 t만 넘기면 어떻게 되게? 델타 t분의 s가 뭐가 되죠? 2분의 v 플러스 v0가 되잖아. 근데 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총시간분의 거리잖아. 뭐예요? 평균 속도예요. 총시간분의 거리니까 평균 속도가 맞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평균 속도식은 물리학 1에서 운동 그래프 활용해서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쓰입니다. 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냐? 여기 봐봐. 결국 요 둘의 중점이 평균 속도라고 등속 운동일 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만,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평균 속도라고 했을 때 요 빨간색 사각형 넓이가 이 사다리꼴 넓이랑 어떻게 된다? 같아요. 이 평균 속도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서 A 운동이가 같은 가속도,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똑같이 변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2대3이라는 말은 평균 속도비가 2대3이다라고 속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해 주지 않고 시간이 나와 있는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같으면 평균 속도비가 거리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되게 많이 쓰이게 되고 동시에 하나 더. 이 평균 속도의 값은 동시에 2분의 t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는 거야. 여기서 되게 많은 문제의 힌트가 만들어집니다. 가속 운동일 때. 물원 문제 풀다가 꼬이거나 식 헷갈려가지고 막히는 타이밍에 이것 쓰면 그냥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으면 선생님은 이거 제일 많이 써요. 한 80% 이걸로 풀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다. 근데 가속도 구하라 그런다.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가속도 구하라 그런다.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처음 속도나 나중 속도 중에 하나를 구하라 그런다. 그러면 이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이 두 식이 진짜 많이 쓰이는 식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가장 특이한 케이스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유낙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학,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자유낙하 운동, 소위 중력장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의 일부예요. 이게 원래 물리학 2에서는 운동을 5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5가지로 분류해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유낙하, 밑으로 던진 거, 위로 던진 거, 앞으로 던진 거, 비스듬하게 던진 거 해서 5가지가 나와. 사실은 굳이 따지면 비스듬하게 위로 던졌냐, 비스듬하게 밑으로 던졌냐도 다 다룰 수 있겠죠. 응?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는 이 5개 중에 뭘 다루냐면 자유낙하랑 옆으로 던진 걸 그래요. 옆으로 던지면 얘가 포물선으로 이렇게 처박히잖아. 이 운동 2가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요게 여러분들 장담컨대 수능 문제로 나오면 100% 계산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개념적으로 설명할 땐 계산을 많이 안 시킬 거예요. 그래놓고 시험 문제는 계산이 나와요. 응? 그 계산이 쉬우면 다행인데 이 자유낙하나 중력장 운동 가지고 100점 예방을 하면 100% 수능 기출 가속 문제, 자유낙하하는 가속도 운동, 물체 운동에서 응용을 해서 냅니다. 이게 물투 문제 중에 쉬운 걸 가져와서 내거나. 근데 그거 그냥 간단하게 이 식을 활용하면 의외로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규칙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워두자고. 개념 자체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물체를 놔두면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야. 수평으로 던지면 힘이 어디로만 작용하죠?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중력만 작용하지. 그러니까 옆으로 날아가는 속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밑으로만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지겠지. 그러면 그 물체의 운동은 수평은 등속 직선, 밑으로는 자유낙하가 돼버린다. 그걸 합치면 포물선이 돼요. 이게 포물선을 한 방에 보는 게 아니라 가로 따로 세로 따로로만 나눠보면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킬러급 문제까지도 다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자. 자, 방금 우리가 배운 거를 정리해 보자면 오늘 우리는 거리나 변위를 배웠죠. 맞지? V, 속력, 속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A, 가속도를 배웠어요. 일부러 줄 이렇게 맞춘 겁니다. 위에 거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개념들이고 아랫줄에 있는 녀석들은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녀석들이에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스칼라와 벡터라고 합니다. 물리학에 가면 배워요. 그리고 얘네들의 기준이 되는 값이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스칼라죠. 방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었죠. 변위의 기울기는 속도였고요. 그리고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로 가속도를 배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설명하면서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가 거리라는 걸 배웠고요. 맞지? 그러면 따라서 똑같은 규칙성으로 만들어지는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도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속도 변화량이 되겠지. 요 개념이 사실은 미분과 적분이었다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개념이 시간에 대한 적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정적분입니다. 대놓고. 물론 그거를 미적으로 계산시키는 물리학 선생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기울기 보고 읽으면 돼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물리학과 수학의 차이, 과학과 수학의 차이. 수학은 여러분들 파인다이닝 가서 식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 외교관이 제대로 코스 요리가 나올 때 식사 예절을 배우는 겁니다. 아마 이거 기가책에 있을걸? 나이프 3개, 포크 4개 순서대로 어떻게 써야 되고 밥 먹을 때는 포크랑 나이프를 어떻게 놔야 되고 다이닝 예절이 있을 거예요. 예, 막말로 여러분들이 모수나 최현석 셰프가 하는 초이다시나 손종원 셰프가 하는 데나 생김 셰프가 하는 데서 파스타를 먹을 때 당연히 스푼 들고 포크 들고 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을 마르면서 숟가락으로 들어올린 뒤에 소리 안 내게 쏙 넣어서 먹겠죠. 왜? 거기는 그렇게 먹는 데니까. 막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특히 프렌치 레스토랑 가서 셰프님 소스가 너무 맛있습니다 하면서 접시 혓바닥 대고 싹싹 다 핥아 먹으면 셰프가 기분 좋아서 음식 더 꺼내준답니다. 그 셰프들에 대한 극찬입니다. 그런 파인다이닝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소스 안 먹잖아. 근데 사실은 빵을 쓰든 뭘 쓰든 셰프에 대한 극찬은 소스 하나까지 다 닦아 먹어야 돼. 극찬은. 그럼 진짜 그게 만약에 셰프가 그거를 보면 가끔씩 나와서 요리 더 주고 간답니다. 공짜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들 봐봐. 친척 돌잔치에 가서요. 뷔페를 갔는데 파스타가 있어요. 한 접시 들고 왔어. 그거 포크 놓고 돌려 먹는 사람 없죠. 맞지? 젓가락 딱 꽂아서 라면 먹듯이 후루룩 하고 빨리 한 접시 더 먹으러 가야 되잖아. 과학은 약간 그런 쪽이라고. 개념적으로는 미적인데 우리 미적으로 안 풀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공식이 그렇다는 거니까. 편하게 풀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유낙하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중력장 운동. 우리가 력장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특정한 힘이 가해지는 공간, 비접촉력이 가해지는 공간을 장 혹은 력장이라 부릅니다. 정전기의 힘이 가해지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 그래요. 이것도 아마 좀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중력, 만유인력이 가해지는 공간을 중력장이라 그럽니다. 아직까지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하나 꺼내볼까요?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나비 모양으로 줄을 서는 그 공간을 뭐라 부르죠? 자기장. 자기력이 영향을 주는 공간인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각각 중력이, 전기력이, 자기력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중력장 운동이랑 결국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이 질량 때문에 뭐를 받게 된다? 중력을 받게 돼요. 어느 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연직 하방으로. 그리고 이렇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그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대한 중력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m분의 mg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g값을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고, 앞에 중력에서 이야기했죠. 크기가 얼마였다고? 중학교에서 통과까지는 9.8. 통과부터 물리학을 넘어서서 대학까지는 그냥 G 혹은 10으로 두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그럼 이 중력장 운동에 의해서 이러한 일정한 가속도를 받잖아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라는 소리는 아까 우리 만유인력 공식에서 중력 가속도 값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지구의 6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점점 빨라지는 정도도 얼마가 된다? 지구의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사에서 공개한 그 달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걸어 다니는 동작이 걷는 게 아니라 거의 어떻게 다녀요? 통통통 튀어다니죠. 왜? 그게 더 편하다는 걸 그 사람들도 깨달은 거거든. 그 공개를 다 안 했던 이유가 진짜 초반에 자빠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걷는데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고 전부 다 강시처럼 터키처럼 통통 튕겨다니는데 떨어질 때 되게 천천히 떨어지잖아. 중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중력장 운동은 아래쪽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아래쪽 방향으로만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본 공식들을 잠깐만 좀 봐볼까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요 두 개씩만 딱 잠깐만 보자고. 어차피 중력장에서 이 두 개를 제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공통적으로 보이는 변수가 보여요. 뭐? V0와 A죠. 내가 전에 어디서 글을 읽은 건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뉴턴은 어쩌면 자신의 공식마저도 성경적으로 쓰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다. 왜? 뉴턴이 사실 제일 많이 쓴 글은 수학이었고, 수학 논문이고, 그 다음에는 신학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물리학이나 연금술에 대한 자료는 거의 밖으로 공개된 게 드뭅니다. 심지어 연금술 자료는 자기가 밖으로 발표 안 하고 온전히 가지고 있다가 다 태워 없앴거든. 뉴턴이 죽기 3일 전에 자신의 연구 자료를 자기 저택 마당에 다 꺼내놓고 불태워 없으면서 이따위 연구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단 한 걸음의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연금술 자료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뉴턴은 신의 존재를 극히 이성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섭리나 규칙성을 알기 위해서 천문학을 보려고, 점성학을 보려고 했고. 왜? 점성학이 뭐예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가 어떨지 점치는 과목이잖아. 그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걸 뉴턴은 하늘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은 신의 뜻이고, 신의 표현이고, 그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점성학을 하려면 별의 움직임의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천문학을 한 거고, 천문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체의 운동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했고, 물리학을 하려고 보니 운동을 설명할 수학적 도구가 부족해서 수학 연구를 해서 미적을 만들어낸 양반이야.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다른 신에 대한 추구,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연구였던 연금술에 손을 안 댈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 천재가. 근데 둘 다
신의 길로, 신의 뜻을 알아보는 데는 부족했다는 거지. 어쨌거나 그 결과 처음의 순간, 관책을 시작한 바로 지금 이 순간, 운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처음의 운동과 그 운동의 변화를 알게 되면 사실은 V0가 현재예요. V가 현재란 말이야. 지금 나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 가속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변할지, 운동이 변할지가 예정되어 있는가? 내가 운동해 왔기에 지금까지 내가 운동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은 인간의 삶이 돼버리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 현재, 미래가 되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지금 나는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를 알게 된다면, 바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의 내 모습과 내 변화를 알게 되면 T라는 시간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일부러 약간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의 운동과 가속도라는 두 가지를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초기에 주어진 자료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을 알게 되면 T초 뒤에 어디서 뭐 하는지가, 어디서 어떤 운동을 할지가, 즉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극단적인 성경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 시대를 생각해 보자면. 어차피 이제 성경 구절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이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소리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들어봐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뉴턴은 그 당시 영국, 유럽이라는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의 이해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냥 극단적으로 순수하게 신을 배제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초기 조건을 설명하면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운동의 시기 결정이 난다고. 그럼 우리 자유낙하는 어떤 운동인데? 자유낙하는 뭐죠? 어떤 걸 자유낙하라 그래? 이게 자유낙하지. 어떻게, 자, 이 운동에서 초기 조건과 초기 조건을 이야기를 하자면 자유낙하란 처음 속력이 얼마다? 0이죠. 가만히 떨어뜨린 물체잖아. 그리고 가속도는 뭐다? 우리 중력 가속도 G죠. 물론 방향은 아래쪽으로. 그 말은 뭐다? 이 초기 조건은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나오던 운동, 여기 있네. V는 V0AT, S는 V0T 2분의 AT 제곱에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V는 GT가 되죠. V0에 0 넣고 A에 G 넣은 거라고 그냥. V는 GT가 되고 S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잖아. 이거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건데 잘 봐봐요.
V는 GT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기울기가 G죠. 가로축이 T, 세로축이 V. 맞지? 여기서 봐봐. 그럼 봐봐. 시간이 1초면 속력이 얼마일까요? G겠지. 시간이 1초면 속력이지. 시간이 2초일 때 속력은 2G. 19.6 이렇게 넣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T초가 되면 속력은 얼마가 된다? 속력은 GT가 될 거고, 그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왜?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 밑넓이잖아. 그럼 뭐가 돼? 거리잖아. 맞죠? 그런데 봐봐. 그런데 말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의 시간은 얼마게?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유낙하 중에 속력이 V가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몇 초 뒤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는데? 그래프의 성질을 되게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잘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했어? 기울기만큼 곱했죠. 그럼 여기서 일로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그냥 여기가 G분의 T가 되는 거. 그냥 G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 하늘색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데?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이거 T분의 G란다. G분의 V겠죠. 맞지? 그럼 이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는 2G분의 V제곱이 돼요. 맞지? 그래서 결국 우리 통합각에서 제일 많이 쓸 거. 떨어진 높이가 H라면. 떨어진 높이가 H라면. 그때 시간은? 그때 속력은? 자, 여기에 S에 H를 넣으면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다 넘기면 T는 루트 G분의 2H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루트 G분의 2H가 될 거고. 그러면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게? 여기에 뭐를 곱한다? G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H만큼 떨어졌을 때 속력은 루트 2GH가 돼요. 사실 뭐다?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자유낙하를 하면 시간과 속력과 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뭐? 시간이 T면 GT와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속력이 V가 되면 G분의 V와 2G분의 V 제곱이 되고, 떨어진 높이가 H가 되면 속력은 루트 2GH가, 시간은 G분의 2H로 고정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다? 조건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두 개 값은 굳이 유도하고 계산하고 생쇼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딱 저 정해진 값이 나온다는 거. 옛날에 부산에 과고 빼고 제일 빡센 학교 3개를 뽑자면 해고, 장고, 장제고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부일외고가 이제 외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아직까지 학교 이름이 외고가 남아있긴 한데 일반 인문계죠 이제. 응? 혹시 쓴 사람 있냐 여기? 무일은 없나? 그냥 일반 인문계입니다. 자사고예요. 네, 뭐 이제 저기 동네 쪽에 동래고 동인고가 있는데 장안고가 장안고 장제고 특히 장안고가 그 원래 부산 최고의 똥통학교 중에 하나였거든. 한 10년 전에는 10년 그 이전에는 부산 지역 진짜 똥통학교였어요. 장안고가 어느 정도였냐면 인문계 떨어지고 실업계 떨어진 애들이 마지막으로 쓰던 학교였다고. 그런 학교가 몇 개가 있었어요, 부산에. 지금 저기 문현동에 한울고, 우암동에 성지구. 성지구는 일찍 변신해가지고 상위 학교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 장안고가 저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원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교 이미지 바꾼다고 지금은 다시 그냥 일반 인문계로 바뀌었어요. 이제 일지망으로 쓸 수는 있는데 기숙사나 그런 것들은 없어진 학교가 됐는데 원래는 기숙학교였거든. 아이들 저기 해운대고처럼 기숙사에 다 입주시키고 밤에 9시, 10시까지 보충 수업 시켜 자습이 아니라 학교에서 외부 강사들 동원해가지고 그래갖고 성적을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선생님들도 과학 선생님들 과거 몇 년 부임하시고 나오실 때 땡겨다가 쓰시고 하면서 문제 레벨이 진짜 괴랄했는데 거의 해운대고 동급이었단 말이야. 과학 하나는. 그 학교에서 딱 3명 맞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유낙하인데. 무슨 소리다? 너희들도 낼 수는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전에 물리학 공부하는 고2 올라가는 애가 고2 애가 쌤 학교에서 물리 문제 그 과학 그 물리 동아리인데 그 학생들한테 물리 문제 하나씩 만들어 달라는데 좋은 문제 없어요라고 물어보길래 이거 자유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 취급해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갖다 드리라 그랬더니 선생이고 학생 그 선배들이고 이런 괴랄한 문제는 어디서 쪼온 거냐라고 물어봤다는데 그 장안고에서 딱 3명 맞춘 문제가 있거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옛날 통합과학 첫 해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지워도 되지? 그러니까 뭐 별다를 거 없어요. 내 문제 그대로 내가 문제 아니까 외우고 다녀. 해마다 설명하니까. 2kg짜리 물체 A를 라지 H에서 자유낙하 시키는데 A가 2분의 H를 지나는 순간 1kg짜리 물체 B를 스몰 h에서 자유낙하시킵니다. 머릿속으로 이거 시뮬레이션 되냐?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야 돼요. 만약 A와 B가 동시에 바닥에 충돌한다면 자, 시뮬레이션 되고 있죠? 스몰 h는 얼마의 라지 h인가? 이 문제였어요. 서술형.
이게 진짜 대놓고 물투 문제, 옛날 하이탄 물리학 2에 있던 자유낙하 문제예요. 근데 이거 통과해서 낼 수 있다 없다? 가능해. 어차피 자유낙하라서. 근데 이거 풀려면요, 이거 모르면은 이 과정 전체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돼버려요. 이 과정을 알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함정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요. A가 절반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은 전체 시간의 2분의 1인가 루트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루트 2분의 1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그래프 그리면 되게 간단하게 뽑히거든 이게. h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잖아. 이 문제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가 뭐냐면 요 둘이에요. 자 봐봐. 물체 자유낙하하는데 질량 관련 있다 없다? 하나도 없잖아. 무게는 상관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그러면 봐봐. 2분의 h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죠? 아니 이것만 보면 알잖아. h 떨어질 때 루트 g분의 2h잖아요. 그러면 2분의 h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h가 되지. 맞지? 이 순간 자유낙하에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스몰 h인 거야. 여기가 델타 t가 되는 거고. 그러면 스몰 h는 2분의 1 g 델타 t의 제곱일 거 아니야. 맞죠? 그 말은 2분의 1 g에 루트 g분의 2h 마이너스 루트 g분의 h의 제곱이 되고, 응? 공통항을 미리 빼버리면, 이거 다리야. 2분의 1 g에 g분의 h의 루트 2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돼요. 맞지? 자, g약분.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은 3 마이너스 2 루트 2일 거 아니에요. 풀이 과정이 이걸로 끝나요. 왜? 우리는 이거 작업을 해놨으니까. 안 했으면 애시당초 이 그래프에서 얘가 이거인 걸 요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풀이 과정이 짧아지겠죠. 근데 자유낙하기 때문에 왜? 이 초기 조건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은 크게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필기 덜한 거 있으면 마저 더하시고 이제 수평으로 던져지는 물체 운동까지 딱 설명하면 오늘 맞춰질 거예요. 빨리 바로 필기 이어가도 되겠냐? 자,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 그래서 H 높이에서 물체를 V0로 던지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해서
L만큼 날아가서 충돌을 하게 될 건데, 사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물체가 그냥 자유낙하하는 시간이랑, 여기서 수평으로 날아가서 추락하는 시간이랑 어떻다?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왜? 이 물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를 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별도로 그리지 않고요. 식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 수평 방향은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잖아.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V0 그대로가 되겠지. 그런데 이 운동의 수직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뭐랑 똑같다고? 중력 가속도가 G인 자유낙하라고. 그러면 봐봐. 얘가 H만큼 높이에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시간이 얼마라고요? 루트 G분의 2H라 그랬잖아. 맞지? 그 말은 이 시간이 여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수평으로 날아가는데도 이 시간만큼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L의 거리 값은 V0 루트 G분의 2H가 되죠. 딱 요 값이 정해진다고. 만약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더 다양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T초인 순간의 운동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던져진 지 T초 뒤에 어디를 지나고 있을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그냥 T초를 딱 집어넣으면 끝나. 수평 속도는 얼마? V0죠. 수직 속도는 얼마? GT겠지. 맞지? 여기서 날라온 거리는 얼마? V0T겠죠. 여기 남은 거리는 얼마? H-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지. 다 정해질 거 아니야. 왜?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2분의 1 GT 제곱이잖아. 모든 순간의 위치, 거리 등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봐봐. 날아가는 거리가 뭐에 비례한다? 처음 속력에 비례하죠. 높이랑 중력 가속도가 같으면 원래 수평면에서 날아가는 거리는 처음 속력에 비례하잖아. 그지? 처음 속력에 비례하는데 뉴턴의 대포 제1 우주 속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결국 봐봐. L이랑 V가 비례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동요 첫 소절부터 이야기하잖아. 동요의 그 가사 벌스 2 시작 첫 소절. 동요 이름은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둥글죠. 그 말은 뭐다? 이게 무한히 수평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지구가 휜다는 거야. 지구에 곡률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예상되는 수평면보다 정말 빨리 던졌을 때는 예상 추락 지점보다 더 나가서 추락하게 되죠. 맞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만큼 던지면 지구에 추락하지 않고 영영 돌 수 있을까?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걸 잡은 게, 오! 동그라미 잘 나왔다. 가끔씩 요즘에 내 능력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거를요, 지구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높이가 5m, 2분의 1 G 1초의 제곱이 되는가? 5m가 되는 지점, 접선을 그었을 때, 지표면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게 지표면에서 5m 높이가 되는 그 거리를 쟀더니 8km예요. 이거를 지구 곡률이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다? 물체가 1초에 약 8km 속도로 날아갈 수 있으면 걔는 1초 동안 얼마만큼 자유낙하한다? 5m를 자유낙하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8km를 날아가면 5m 자유낙하하겠지. 맞죠? 결국 8km/초의 속력을 낼 수 있다면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초속 8km가 나오면 그 물체는 지구 중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무한히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지구에서 보이겠죠. 한마디로 지구에 산이나 이런 지형이 없다면 무한히 양력 같은 걸 발생시키지 않아. 날개의 힘으로 공중에 뜨려는 힘을 만들지 않아도 초속 8km면 얘는 낙차 없이 쫙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떨어지는 만큼이 지구가 휘어지는 만큼일 거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면. 맞죠? 이러면 이 물체는 지구를 스치듯이 한 바퀴 돌 수 있겠지. 지표면은. 이거를 우리는 제1 우주속도라고 합니다. 뉴턴의 대포에서도. 물론 실제로는 중력이 있고요. 공기 저항 때문에 이 속도를 유지할 수는 없죠. 이만큼 속력을 내기조차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로켓을 쏘는 거야, 위로. 한 바퀴 돌리기는. 예, 로켓이 발사되는데 최소 속도가 얘인 거예요, 사실은. 지구에서 멀어져야 되잖아, 어쨌거나. 그리고 사실 무기 개발자들이 궁극으로 꿈꾸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궁극으로 꿈꾸는 속도냐면 지금 현재 전쟁에 포병들이 쓰는 레이더는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멀리 쏘기 위해서는 비스듬히 위로 쏘잖아요, 대포를. 그럼 일반적인 포탄이 이렇게 날아오는 요 궤적을 레이더가 감지하면 뭐를 추정할 수 있다? 발사 위치가 나오겠죠. 이게 정확하게
공기 저항 같은 걸 고려해서 날아오는 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발사된 위치를 감지해서 포를 쳐맞기 전에 혹은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포탄을 발사한 곳 혹은 거기서 얘네들이 포를 정리하고 도망가고 있을 예측 위치에다가 반격탄을 날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속도를 내는 포탄을 만들면 특히 해군에서 상대방의 배는 어디서 포탄이 날라왔는지 거리 감각 없이 그냥 옆구리가 뚫려버려요. 이게 멀리 포탄이 날라오도 이렇게 날라오면 배에서도 그 레이더가 있으니까 적함의 위치를 잴 수 있잖아. 근데 초속 8km로 수평선 건너편에서 쏴버린다? 적함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로 그냥 쳐맞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대포가 현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있어요. 그 전열포라고. 자기장으로 포탄을 밀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약의 폭발력으로 포를 쏘면 이 속도가 안 나오는데 레일건이라고요. 포탄을 전자기력으로 밀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야. 고전압을 걸어서. 그걸로 쏘면 이 속도가 나와요. 근데 그거 한 발 쏘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물 1시간 10분 동안 쓰는 전기량하고 운동에너지란 이다지로 무서운 것입니다. 거의 그만큼 에너지가 되는데 그거를 포로 만들 수가 있다면 혹은 그거를 군함이 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대우주 결전병기가 되겠죠. 화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쇳덩어리만 쏘면 돼. 운동에너지로 다 부술 거야. 그리고 운동에너지 탄의 무서움.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한때 미국이 꿈꿨던 궁극의 우주병기가 뭐냐면 인공위성에 텅스텐 기둥을 전봇대를 들고 올라간 뒤에 공격하고 있는 그 우주 상공에 그 인공위성이 지나갈 때 낙하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뭐 한 10톤짜리 텅스텐 전봇대가 꽂히는 거예요. 메테오죠, 메테오. 지금처럼 요격 미사일로 그거 막을 수 있을까? 그냥 쇳덩어리가 운동에너지만 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그런 짓거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 너무 비싸서. 모르죠. 몰래 또 준비하고 있을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돼요.